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운 배우자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이기적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바람을 해결하다 보면 뭐 배우자 관리고 뭐고 간에 이제 막 진짜 집어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상간자 떼내고 가정 회복하기까지 너무 큰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좀 노력해야 될 때 아닐까? 저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나에게 신뢰를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는 나도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약간 포기하는 심정으로 피울래면 피워라 하는 심정으로 좀 관리의 끈을 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는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처럼 이 사람이 이런 유전적 소인이 있구나, 이 사람이 바람에 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고혈압, 당뇨 환자가 배우자라면 우리가 이 사람 식단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같이 운동을 다닐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술 먹는지 담배 피는지 무슨 약을 잘못 먹지는 않는지 최소한의 신경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너무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느슨하게라도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감시해야 되나요? 이 사람도 이제 나한테 학을 띨 것 같고, 나도 너무 피곤하다. 나도 생업이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니까 내 일상생활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소 6개월 동안은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이니까 어렵지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해서 어려운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를 비우고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을 시스템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게 점점 품이 줄어들고요. 우리가 수고로운 것도 점점 덜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의심을 하면서 막 이 사람이 어디에서 카드를 썼나, 어딜 돌아다녔나 이러고 보다가 그걸 익숙해지게 되면 배우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이제 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네, 이제 점점 회복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또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좀 관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거죠. 배우자 관리의 2가지 키워드는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 정도만 관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관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번째는 의존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요, 너무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내가 가장 의지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 거기 때문에 막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마치 마음의 텅 빈 막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이거를 어떡하지? 나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채팅이나 그 이성 친구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의존해서 안 좋은 것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술은 정말 먹으면 안 좋은 게, 술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괴로워서 술 먹고 바람난 아내를 때려서 가정폭력범이 돼서 도리어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도 술 먹고 자기 스스로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애들 보는 데서 막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증거나 내가 가진 계획을 남편한테 막 흥분해서 얘기해서 우리 속내를 들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성인과 성인이 만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너무 마음 둘 곳 없다,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이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뭐 채팅 앱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데서 이성을 만나면 모두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채팅만 하려고 채팅 앱을 하는 남자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도 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지 정말 우리가 불쌍해서라든지 공감해서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진공 상태가 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정말 귀신같이 그거를 알아보고 꼬이는 똥파리들이 꼭 있습니다. 무슨 옛날 구남친한테서 연락이 온다든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들이댄다든지 이런 얘기를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좀 외롭고 흔들린다? 이거를 남자들은 직감적으로 캐치를 하나 봐요. 그래서 막 꼬이는 거야. 그럴 때 특히 술이랑 결합이 돼서 술 먹고 하소연 하다가 하다 보면은 나도 사고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스스로 혼자, 성인으로서 혼자 감당하고 다스려야지 이거를 누구에게 누가 치유해 주기를 기대해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내가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고 내 배우자도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고 치료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징징거리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만 해서는 회복이 더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계발하라입니다. 우리가 술이나 이성친구나 이런 헛된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뭘 배운다거나 하는 게 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취미생활을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왕 자기계발을 할 거면 취직을 하거나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거야말로 최고의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는 이제 배우자가 우리 노후까지 완전히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든 내 등에 칼을 꽂고 또 떠날 수가 있구나. 언제든 이혼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애가 고3이라서요, 애가 어려서요, 뭐 남편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런 핑계를 댈 여유가 과연 나한테 진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내가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가 고3이네, 어리네, 몸이 아프네, 그런 여유로운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당장 이력서 하루에 10통, 100통씩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든 무슨 뭘 배우든 할 때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을 써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이건하거나 카페를 보면 글솜씨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글이기 때문에 막 심금을 울리고 보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댓글 서너 줄을 쓰더라도 정말 공감이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좀 아까운 거예요. 저거를 그냥 이렇게 댓글이나 글로, 카페글 같은 걸로 써놓기보다는 그분들이 따로 모아놓으면 참 좋겠다. 이게 다 그분들의 역사고 경험인데 이게 이 공간에만 있는 게 너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들이랑 울고불고 했을 때 그 감정들을 차라리 블로그나 어디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면 지금 읽어보면 참 많은 교훈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써놨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또 글쓰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받는 거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막 눈물도 나고 회상도 되고 잊고 있던 감정도 떠오르고 하면서 되게 이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개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심리치료나 정신과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글을 쓰는데 거침이 없는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보기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글쓰기는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렇게 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그렇게 하면 상간자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상담하고 가정을 회복했던 분들 또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지금 다시 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위로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글을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많고 또 극복하고 가정 회복하고 사시는 분들 또는 이혼하고 새 인생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오셔서 공감하고 서로 울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